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번 달 월급 못 나온대요. 종로 종묘공원 옆 낡은 단칸방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철수 씨는 깜짝 놀라 손에서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흩어진 막걸리를 보며 철수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월급을 못 줘? 이게 무슨 말이야? 영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울상이 돼서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걸 고민 중이래요. 이유가 바로 그 노란봉 투법 때문이라고 하네요. 철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0살이 넘어서까지 아들 월급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처지였는데 갑자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니요. 노란봉 투법. 그게 뭔 법이길래 회사가 나가려고 하냐? 영호는 주저앉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노동법이 너무 까다로워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철수 씨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80% 이상을 아들 월급에 의존해서 살아온 지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월급쟁이라서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끊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야 되냐? 나는 이제 일할 나이도 지났고, 너도 40이 넘어서 다른데 취직하기 쉽겠냐? 영호도 막막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40 넘은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 수진이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정말이에요?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요?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치가들이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법이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더 힘들게 만드는구나.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대출이자도 못 내요. 애들 학원도 다 끊었고요. 전기세도 못 낼 지경이에요. 철수 씨는 이를 꽉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공장에서 일했는데 늙어서까지 이 꼴을 봐야 되냐? 정치인들이 국민 살린다면서 만든 법이 결국 우리 같은 집을 더 죽이는구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난달부터 애들 급식비도 물려 있고 큰애가 반에서 유일하게 현장 학습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영호는 주먹을 꽉 쥐며 벽을 쳤습니다. 젠장,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애들이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 철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호야, 너 탓이 아니다. 이 모든 게 다 정치 때문이야. 노란봉 투법이라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약자를 위한다고 법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우리 같은 진짜 약자들은 길바닥에 내몰리게 만드는구나.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법이 불법 파견이나 원청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하던데요. 나쁜 법은 아닌 것 같은데. 철수 씨가 격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수진아, 법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법 때문에 회사들이 한국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말이다. 이론은 좋을지 몰라도 현실은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회사에서 들은 얘기론 벌써 몇 개 공장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옮겨갔다고 해요. 인건비도 싸고 법도 까다롭지 않아서요. 수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착취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철수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착취당하든 뭐든 일자리라도 있어야 말이지. 일자리 자체가 없으면 착취당할 기회조차 없어. 지금 우리 상황이 바로 그거 아니냐? 며칠이 지난 후 영호는 회사에서 나오던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원청은 구속하라! 불법 파견 중단하라!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목소리가 거리 전체를 울렸습니다. 영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회사를 떠나게 만든 그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일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자!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자! 구호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호는 속으로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권리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 피켓을 든 한 여자의 모습이 영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보는 모습이 어쩐지 나치거 보였어요. 영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설마 영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영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거기 있어? 수진이 영호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피켓에는 정규직 전환 요구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호는 급하게 수진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시위를 하고 있어? 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이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수진의 팔을 잡고 시위 무리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시위에 나가 있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사실 며칠 전부터 노동조합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떠나려고 하는 거야. 그들이 말하는 보호는 결국 우리 일자리를 없애는 거라고.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형편없지만 나도 알게 됐어요. 노란봉투법이 약자를 살려준다고 해서. 그래서 함께한 거예요. 영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뭐? 정혜! 그 정의 때문에 우리 집이 거지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그 정의가 우리 애들 밥그릇을 깨부수고 있다고.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불법 파견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가족이 있고. 영호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말이야. 영호는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아, 내가 회사에서 들은 얘기 좀 해줄게.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한국을 떠나고 있어. 미국으로 말이야. 수진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국으로요? 왜요? 영호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제품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리고 있거든. 그런데 미국에서 직접 공장을 짓고 생산하면 그 관세를 안 내도 되잖아. 수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만 그런 관세를 받는 거예요? 영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이랑 너무 가까워졌다고 미국에서 보는 거야. 거기다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들 보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믿을 수 있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대통령 리스크라고 하는 거야. 정치가 불안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거든. 그런데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져서 기업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지.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가고 중소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가면
우리나라에 뭐가 남겠어? 일자리가 어디서 나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영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의감은 좋아. 하지만 정치인들이 민주노 총표만 생각해서 만든 법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망하고 있어. 이게 진짜 현실이야. 그날 밤 영호와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철수 씨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좁은 거실 바닥에는 빈 막걸리 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왔어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들었다. 수진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그게 뭐가 그게야? 철수 씨가 호통쳤습니다. 내 남편 회사 문 닫으면 애들 밥은 누가 먹여 살리냐? 정치군들 따라다니며 구호 외친다고 밥이 나오냐? 영호가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철수 씨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오늘 거리에서 외친 그 정의란 게 뭐냐? 우리 가족을 길바닥에 내모는 게 정의냐?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옳은 길을 가고 싶었어요. 불법 파견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철수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지. 하지만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없으면 그게 더 큰 죄악이야. 정치인들이 만든 학법에 왜 휘둘리고 있냐? 영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진이한테 다 설명해줬어요. 지금 대기업들도 미국으로 떠나고 있고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다고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영우야,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편들다가 미국한테 찍힌 거 아니냐? 거기다 대통령은 맨날 사고만 치고.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정말 다 우리 정부 때문인가요? 철수 씨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수진아, 정치가 잘못되면 서민들이 죽는다. 노란봉투법도 민주노총 표 얻으려고 만든 거고, 중국이랑 가까이 지내는 것도 자기들 입속 때문이야. 영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피해는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다 받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한 일이 완전히 잘못된 건가요?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철수 씨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진짜 정의는 가족이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야. 정치군들이 포장한 가짜 정의에 속으면 안 돼. 며칠이 더 지난 후 영호는 회사에서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공장 완전 철수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어요. 정말 끝이구나. 영호는 해고 통보서를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요. 회사 동료들도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울먹이고 있었고 젊은 직원들은 당황해하며 이력서를 챙기고 있었어요. 영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옆자리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40이 넘어서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집에 돌아온 영호의 표정을 본 철수 씨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철수 씨는 속이 뒤집혀 막걸리를 들이켜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악법이지. 약자를 살린다고? 웃기지 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만 죽이는 법이었어. 수지는 남편의 해고 통보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영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 표만 챙기고
결국 피해는 우리가 다 받는구나.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을 길바닥에 내몰고 있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야, 이게 바로 현실이다. 정치군들이 민주노총 비위 맞추려고 만든 법 때문에 제조업이 다 망하는 거야. 미국 관세의 노란봉투법까지 기업들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위에 나간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는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정치꾼들의 이익만 챙기는 법이었던 거야. 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이 실업자가 되는 걸 봐야 하다니. 이게 정말 나라냐? 자기 국민을 이렇게 내몰아도 되는 거냐? 며칠 후 철수 씨는 종묘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서 나온 것이었어요. 옆 벤치에서 바둑을 두던 비슷한 나이의 노인이 철수 씨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게, 요즘 표정이 영 좋지 않네. 무슨 일 있나?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서 실업자가 됐어요. 아, 요즘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지. 바둑 두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벌써 서너 집이 그런 꼴이야. 다른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다 그 무슨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던데.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법을 함부로 만들어 놓으니까. 철수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노총 비위 맞추려고 만든 법 때문에 기업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바둑 두던 노인이 바둑알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정치인들 말 믿으면 안 돼.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법 만드는 거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그러게 말입니다. 철수 씨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국민은 실험쥐고 법은 장난감이지. 결국 피해는 우리 몫이구먼. 다른 노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법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어. 이게 말이 되나? 철수 씨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때리는 것도 우리 정부가 중국 편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맨날 사고만 치고. 아이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 바둑 두던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기업들도 미국으로 공장 옮기고 있다던데. 그럼 우리나라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철수 씨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제조업이 다 떠나면 청년들은 뭘 하고 살겠어요? 우리 손자들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다른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치가 이 모양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정치인들은 자기들 당선만 생각하고 나라 경제는 안중에도 없어. 철수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라가 발전한다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암담해요. 정치 잘못하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보는구나. 어두운 밤, 철수 씨는 종묘공원에서 집에 돌아와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들이었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철수 씨의 쉰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영호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철수 씨는 두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는 선거 때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해.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군들 말고 진짜 서민을 생각하는 사람 말이야.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제가 너무 쉽게 현혹됐네요.
이제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따져봐야겠어요. 철수 씨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호야, 둘째로는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 40이 넘었다고 끝이 아니야. 다른 일이라도 찾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영호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네, 아버지. 내일부터 발품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구해보겠어요.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철수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셋째로는 우리가 더 단합해야 해. 정치가 잘못되면 가족이 더 끈끈해져야 하는 거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말이야. 수진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앞으로는 가족이 먼저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제가 지키겠어요. 철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 그리고 넷째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돼.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나라를 포기하면 누가 이 땅을 지키겠어? 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죠. 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잘못된 법들도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으면 고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수진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우리 가족과 나라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하겠어요. 철수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교훈을 얻었으니 헛되이 고생한 게 아니야. 우리가 더 현명해진 거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노란봉투법. 이름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쓴 약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구호는 요란했지만 그 피해는 가장 힘없는 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